반갑습니다. 네, 식사들 하셨어요? 예, 뭐 시흥에 와서 이렇게 좋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뭐 특별히 이게 사실 좀 내용도 어렵고 딱딱하긴 하지만 오늘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하는데, 요즘 외교안보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 그냥 나라 안팎에 그냥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세계 질서, 국제 관계, 또 그 속에서 어떤 우리 문명의 미래, 점점 더 시야가 흐려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왔는가. 이러는데 항상 이런 어떤 모호한 문제 속에서 분명하게 그 세계 역사를 뭔가 이렇게 분기점을 만드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전쟁만큼 인류 역사를 탁탁 구분 지어지는, 그다음에 아주 명확하게 뭘 갖다가 이렇게 충격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집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 별로 없죠. 또 전쟁이 어디 뭐 군사 분야의 문제입니까? 그 전쟁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세계관과 철학, 기술, 이런 것들은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생활하고 경쟁하고는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전쟁의 문제는 매우 절망스럽고 비참하며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지만 또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뭔가 또 직면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좀 강의 중에 사실은 좀 끔찍한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강의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게 될 건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실리콘밸리가 이 빅테크 기업이 불로장생의 영생을 꿈꾸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내 개인적인 주어진 수명만큼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불멸의 존재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1세기에 진시황이 출현한 거예요. 진시황이 그랬잖아요. 불로장생 약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무언가 자기의 자아를 무한의 공간으로 확장해서 어떤 초지능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어떤 새로운 영역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 환타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AGI, 그 초지능이라는 건데, 이건 거의 신앙이에요, 신앙. 네? 모든 인공지능이 가리키는 한 방향. 이제 사람과 같아지거나 능가하는. 이런 AGI라고 하는, 이게 초지능이라고 하는, 여기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욱더 강해진 그 지능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인간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이제 드디어 불로장생의 초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환타지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걸 기술로서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사고 체계를 굉장히 조금 위험하게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불완전하고 또 살다가 죽는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면 하려고 할수록 불행해지는, 이게 니체가 말한 그 위버맨십, 초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열망의 그런 어떤 초인이 되고자 하는, 거기서 인간의 불행이 생긴다. 이게 니체의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런 사고 방식이 의외로 실험이 되는 공간이 저는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뭐 가급적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한번 우리가 좀 보기로 하죠. 혹시 엘빈 토플러의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1993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1990년에 걸프 전쟁이 있었죠. 거기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쳐들어간 거를 미군이 가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43일간 전쟁했다. 43일간 전쟁을 하는 중에 39일이 항공전, 공습이고 나머지 지상전은 나흘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어떤 그 전쟁을 본 그 충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전쟁과 반전쟁인데 이게 전쟁에서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엘빈 토플러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실리콘이 강철을 이겼다. 그 반도체 원료가 되는 실리콘. 이것이 강철을 이겼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정밀한 무기 체계에다가 지휘 통제 체계에다가 통신 체계에다가 이래 보니까 옛날에 베트남 전쟁 같을 때는 막 다리 하나를 부시려고 몇만 톤의 포탄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밀한 미사일 한두 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지식 정보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 이 걸프전이 일어난 것이 저는 지난 30년의 질서를 상당히 좌우하는 이 전쟁이 시대를 딱 선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걸프 전쟁이 있고 나서 IT 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죠. 이 전쟁에서 보여진 신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 GPS, 위성항법, 그 다음에 반도체, 정밀한 유도무기에 들어가는 거. 토마호크 미사일 아시나? 이렇게 순항 미사일로 자기가 궤도를 계산해서 가잖아요. 이런 게 있고 또 지휘 통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 쓰였던 기술이 민간으로 대폭발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정보화 시대, 인터넷 혁명,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그 기술 문명을 열은 건데 이 전쟁에서 처음 등장한 게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ISR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눈과 귀 센서죠. 그 다음에 이제 지휘 통제 이게 신경과 혈관망이죠. 그 정보가 전달되는 신경과 혈관망이고 마지막에 이제 주먹이 있는 거죠. 타격 자산이 있는데 왜 이 걸프전이 문명사적이냐? 이게 다 연결이 돼 버렸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를 한 명의 사령관이 다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중앙 집권화된 최고 커맨더가 이런 어떤 수단을 전부 다 자기 손아귀에 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마치 인체처럼 눈과 귀, 신경과 혈관, 주먹으로 연결되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전쟁 수행 수단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보면은 이런 각각의 기술은 미리 옛날에도 다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각종의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에서도 미사일에 반도체가 들어갔거든요. 이전에 다 있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위성항법, GPS 이거는 1980년대 이미 미군은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간에서는 그걸 구경을 못했죠. GPS 같은 거. 그게 왜 지금은 우리가 일반화됐느냐? 그 칼기 폭파 사건 때문이에요. 칼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가가지고 격추됐다고. 그 사건이 기억나시죠? 80 몇 년도더라 그게. 초반인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 항로에 오작동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민간에 우리 미군이 쓰던 GPS 다 개방해줘라. 그래서 된 겁니다. 아마 83년일 겁니다. 예. 다 있던 기술들이야. 있던 기술이고
여기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스마트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했는데 걸프전에는 이게 전부 다 통합이 돼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지휘관이 다 이걸 운용하게 되는데 이걸 일컬어 킬체인이라고 한다. 킬체인.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다시 피드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의 작전의 어떤 흐름을 중앙집권적으로 완성해내는 기술. 이걸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정보 획득에서 전달, 타격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어마어마하게 정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비해서 폭탄 투하량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치명적인 거죠. 표적을 찾아서 이렇게 정밀하게. 그래서 외과 수술적 폭격이라 그래.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이런 담론들이 폭발적으로 나온 것이죠. 정확도도 100배 이상, 파괴력은 10배 이상.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의 탐지에서 타격까지 전과정을 통합한 복합 타격 체계가 최초로 출현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엘빈 토플러가 보고 이제 그 제3의 물결 전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제3의 물결이 전쟁에서 이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실험이 된 결과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PS 또 인터넷 그다음에 반도체 칩 이런 게 이제 군사 분야에서 민간 분야로 마구마구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체제 시스템 또 국제 질서 이런 걸 만들었고 황금의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지난 30년간 열었죠.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현상은 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쭉쭉 넘어가는데 제가 왜 이게 35년 전에 이 전쟁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사망했는데 아마도 살아 있었다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책을 썼을 거다. 그게 바로 제4의 물결. 그러니까 이제 지능화 시대의 전쟁의 도래를 이 사람이 이게 문명사적인 전환으로 보고 무언가 또 지성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인류가 한 번도 여태까지 듣거나 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기술의 양상들이 출현을 하면서 이게는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무언가 지능화되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지능사회가 더 가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왜 넘어갔지? 자, 이게 요걸 좀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걸 KBS 쌩과 함께해서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실 거예요. 아마 많이들 알아들으실 건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민간 IT가 전쟁의 어떤 핵심 주력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제네바 협정이다, 국제법이다 할 때는 이런 구분이 있는 거죠. 민간인이 있고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의 군인은 사살해야 돼도 민간인은 사살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전쟁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과 민간인이 엄격하게 구별이 돼 있었다고. 이때까지 전쟁에서.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민간인이 바로 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간인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때려 부수는데 옛날 같으면 전략적 타격 거점을 갖다가 딱 선정해서 이걸 괴멸을 시키면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은 그 전략적 타격의 중심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민사회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민병대나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전쟁 주체가 되죠. 그래서 뭐 드론 동호회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그 유명한 국민 영웅이 된 17살짜리 드론보이가 있거든요. 이 드론보이 한 명이, 이 중학생이 러시아 기갑부대 1개 대대를 괴멸시켰습니다. 1개 대대를. 그리고 뭐 중학교 교사, 뭐 또 어떤 엔터테이너,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동호회로 모여가지고 드론 부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간 드론이 너무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데, 그거 가격이 수십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쿼드콥터라고. 그런데 몇십억 원짜리 탱크를 갖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다, 중심이. 그 다음에 여기에 차지하는 그 실리콘밸리도 예컨대 일론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또는 그 구글 창업자였던 에릭 슈밋 회장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날아가죠. 그래서 현지에서 지원을 다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그 스타링크 위성 체계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그 위성 와이파이입니다. 지금 이런 기지국이 필요 없고 우주에 있는 위성의 데이터 통신을 해가지고 위성 와이파이를 쓰는 건데, 이런 거를 한 전쟁 초기에 몇만 개씩 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조금 나오지만은. 그런데 미국의 승인 절차를 안 받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 절차 없이 그냥 바로 투입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서 러시아 해커들을 잡아내죠. 이것도 뭐 어떤 행정적 절차가 없죠. 우버 택시가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물류 체계를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 군인이 한 명도 안 갔는데 민간의 어떤 그 전쟁 역량이 그대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없이 곧바로 이제 전쟁에 투입되는 이런 구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일 제가 인상적으로 보는 건데, 미국의 상업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 지구 관측 위성들, 환경 오염 감시하는 거. 그런데 이 위성들이 직접 우크라이나군의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협력 체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특별한 거는 최초에 연결된 전쟁이라는 건데, 이 전쟁이 발발하던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의 휴대폰 보급률이 63%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 스마트폰. 그거 다 90% 이상 보시더라고. 실제로는 73%예요.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73%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그런데 1위 국가가 노르웨이더라고. 거기가 80%입니다. 그러니까 63%의 휴대폰 보급이 된 나라에서 최초의 전쟁이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제공이 되니까 5G 대역에서 모든 시민들이 이 휴대폰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이런 전쟁이 이게 처음이라고. 그런데 전쟁 중에도 앱이 계속 개발되죠. 그래서 그 미하일 페로도프 디지털 혁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 한 30개 정도 앱을 출시하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이런 인프라가 뛰어난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가짜뉴스 식별 앱, 또 러시아군 이동하는 거 찍어서 신고하는 앱, 뭐 전쟁 포로 관련된 앱, 치안에 관계된 거, 또 뭐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없으면은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죽는 거예요. 소식을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한쪽에는 음식과 생수를 실은 구호물자 트럭이 갔는데, 그 옆에 휴대폰 충전 차량이 갔다고. 이거 한 100여 개 꽂는 콘센트가 있는 대용량 배터리. 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생수와 그 음식물보다 휴대폰 차량에 먼저 쫓아갑니다. 가서 꽂아서 충전을 시켜야만 내가 산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어떨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반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전부 우선
집에서 비상식량보다도 내 휴대폰 충전 여부부터 확인하실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민간 네트워크. 옛날에 그 걸프전 같은 때는 뭐 지휘, 통신, 복합 체계 이런 게 가려면은 한마디로 아이언 마운틴, 강철산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에도 석 달 이상 걸리고 어마어마한 물자 이런 것들이 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게 없죠. 우크라이나에는. 그냥 민간 네트워크에서 저기 대규모 전쟁 준비 없이 그냥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치안, 행정, 그다음에 인도적인 구호, 학교, 소방 이걸 전부 다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제4의 물결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스타링크 체제 같은 경우 하면 보면은 전쟁이 2022년 2월에 나고 불과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 페로도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트윗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터미널을 보내달라. 이게 뭐냐면 피자 상자 크기의 그 위성 전파 수신 터미널이란 말이죠. 요게 위성 와이파이라고. 그러니까 즉각 이튿날 발표를 해가지고 투입이 돼서 3월 초에 첫 번째 5,000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5G 대역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터미널이 다 설치될 때 처음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웃었죠. 저거 지원해줘봤자 소용없다. 아니 무슨 위성 와이파이라는 게 이게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그거 지원해봤자 오히려 러시아군의 타겟이 될 거다. 그거 터미널이 있는데 해가지고 더 위험해지는데 이런 걸 왜 보내나. 두 번째는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그게 살려면은 그 터미널이 한 70만 원 되거든 우리 돈으로. 그래가지고 아직 운영비가 비싸다 이랬는데 웬걸. 처음에 5,000개 보내고 그 뒤에 몇만 개씩 보내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열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열차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모든 승객들한테 위성 와이파이 몇 기가 분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쓰시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릭 슈미트 회장의 그 스페셜 레포트에 보면은 그 장면부터 나오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처음에 입국하기도 전에 저 안내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자, 전 세계에서 이런 위성 와이파이를 쓰는 최초의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왜 문명사적인 전환이냐? 여러분들 KT, SK, LG 쓰시죠? 그러면은 그 휴대폰에 단말기를 왜 그 통신회사에 가서 가맹점에 가서 계약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사는 거거든. 첫째, 휴대폰 기기를 사는 거고, 그죠? 둘째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안드로이드 뭐 체제고 뭐고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사는 거고 세 번째가 있는데 주파수 대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고 LG하고 이런 어떤 KT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할당된 영역이 달라. 그런데 내가 어느 한 가지를 구입하면은 기기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되고 그 주파수 대역에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휴대폰 만드는 놈이 갑이냐, 주파수를 운영하는 놈이 갑이냐, 누가 갑이냐, 여기서 절대 강자는 누구냐, SK와 LG가 왜 갑이 되는 거고 강하냐, 기지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깔아놨어. 수십만 개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야. 내가 기지국 인프라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계 써. 이런 소프트웨어 써. 그러면 여러분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지국이 왕이에요. 기지국이. 그런데 위성 와이파이를 쓰면 그게 필요가 없죠. 우주 와이파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기존 와이파이 기지국의 기득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전쟁 때 저걸 왜 공급하겠습니까? 왜? 전 세계에 자기의 스타링크 위성 체계를 수만 개를 지구에 먼지처럼 뿌리면은 내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어도 막 그냥 들이미는데 써보니까 성능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 달에 그 사용료가 한 1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총 한 1단계로 2만 5천 개, 2단계로 5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전역에 먼지처럼 위성을 뿌려놓으면 이제 와이파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시작점이 이거라. 그러면은 지금 미중 경쟁이라는 게 그 서로 기지국을 많이 짓는 건데 미국이 중국의 기지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자기네가 국내 전원 기지국이 400만 개입니다. 400만 개인데 해외에 만들어준 거 중동 아프리카에 370만 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미국이 몇 개냐? 100만 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미국 여행하시면 시골 가면 안 터져. 인터넷도 안 돼. 휴대폰도 안 돼. 어디 국립공원 놀러 가 보세요.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주 통신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기지국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한 단계 뛰어넘으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구 저궤도에 5만 개의 위성을 1차적으로 뿌리면은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지의 그 디지털 미개 척지에다가 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어떤 데이터 통신을 보장하게 되면은 신디지털 경제권이 출현하는 거지. 이게 이제 노림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미친 듯이 들어가고 이제는 이걸 전 세계로 갖다가 확산을 시키는데 이 기지국 문명은 끝났다. 이제는 위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한 명이 발사하는 로켓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발사하는 로켓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한 기업이 발사하는 위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어떤 그 기업인으로서의 일반적 사업가를 초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비전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유심히 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국가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3년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무슨 심통이 났는지 앞으로는 돈 받고 주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러는데 이 위성 와이파이가 모든 군사 무기를 운영하는 기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포를 쏘건 드론을 운영하건 통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건데, 자, 이래 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암살 협박을 했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로스콤이라고 그 러시아 우주국에다가 지시가 내려와요. 푸틴의 지시가. 저 위성 스타링크 위성을 무력화해라. 방법은 전자전을 해가지고 방해 전파와 해킹을 해가지고 디지털 하이제킹을 해라 이게. 그렇게 해서 다운 시켜버려라. 이러니까 이제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운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죽은 놈이 되살아나. 이게 그 소스 코드가 이게 터미널하고 위성하고 이렇게 통신 주고받는 소스 코드가 공격을 당하면은 그때 자기가 소스 코드를 바꿔요. 그렇게 해서 죽은 놈이 또 살아나고 죽은 놈이 또 살아. 그러니까 요즘 현대 전쟁이 옛날에는 이 방어 체계, 이 보안 체계라는 게 가장 골치 아팠거든요. 한번 뚫리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개념은 뭐냐면 뚫려도 다시 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합참에 건물 하나당 한 3천억 원 들어가지고 EMP 방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북한이 공중에서 핵폭탄을 딱 터뜨리면 강한 전자기 펄스가 나오는데 그게 케이블을 타고 가서 건물 내부의 컴퓨터를 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필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무지한히 비싸. 이걸 ECM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안 갖춰도 그 컴퓨터가 다운이 돼도 즉시 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 체계는 사흘 만에 다 살아났다. 근데 이 기술이 펜타곤에 없는 기술이거든. 펜타곤은 이런 기술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하는 거죠. 생존성이 너무 뛰어난 거죠, 이게. 자,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군사화되는 어떤 민간 자산들 보면은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란동호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는 문명을 바꾸는 가장 충격적인 어떤 파장은 드론에서 왔다고 봅니다. 이게 드론이 날개가 4개 달린 쿼드콥터라고 있는데 사진 좀 넣어놓을 걸 그랬네. 여기에 수류탄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피자 배달을 드론이 하지 않습니까? 피자 대신 폭탄을 배달하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혁명이냐? 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의 드론이라 그래서 First Person View, 1인칭 드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건데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드론의 영상도 보고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그 드론이 자폭 드론으로 바뀌어가지고 표적을 타격하는 걸 개인이 다 조종한다는 거죠. 개인이. 그러면 아까 제3의 물결 걸프전 때는 보는 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놈 따로 있고, 쏘는 놈 따로 있고, 사령관은 한 명이지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 자체가 한 명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1인칭 시점의 드론이 나타났다는 게 이게 혁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서 살인의 기술처럼 빨리 전파되는 게 없어요. 이게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가자지구 전쟁으로 그대로 카피가 돼서 하마스 전사들이 재작년 10월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한 겁니다.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저게 되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드론이 있어도 피자 상자야 그냥 이렇게 배달하기가 쉬운데 슈루탄을 터뜨리는 거는 탱크는 요 상판이 제일 약해요. 그러면 공중에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탁 놔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전차의 윗 대가리를 깨버리는 건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쓰니까 하마스 전사들이 2020 몇 년이야? 2년 전에 10월 7일이죠. 그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습할 때 그 가자지구 장벽이 있잖아요. 그 너머에 이스라엘 탱크가 있다고. 그거를 드론이 가가지고 톡톡 떨어뜨려서 수류탄. 똑같은 방식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살인의 기술이라는 게 가성비 좋은 게 하나가 나오면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데 몇 달 안 걸립니다. 몇 달 안 걸려요. 바로바로 전파가 된다. 이 혁신적 방식이라는 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고의 가짜뉴스 판별 서비스인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거는 이미 마음의 전쟁이고 프로파간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가짜뉴스, 이메일,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도망갔다, 키이우는 이제 항복했다, 푸틴이 하도 뿌려대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앱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를 다 정리를 해주고 역공작을 하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커그니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소위 말하는 인지전입니다. 알고리즘 전쟁이에요. 누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어떤 이야기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이 전쟁터가 마음이 되고 이게 알고리즘이 된 건데 우리 12.3 비상계엄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럴듯한 부정선거 이야기. 선관위가 중국에 해킹당했대. 그러는데
중국 해커들이 선관위 서버에 와서 놀고 있다. 그럼 이게 선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걸 반복적으로 뿌려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엄 사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에도 보면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12월 4일 날 1시 3분에 이제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주의가 다들 이겼다 그랬죠. 그런데 1시간도 더 지난 2시 13분에 재차 김용현 장관이 특수전 사령관 곽종준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국회에서 철수하는 특전사 병력을 다시 모아서 선관위로 가라. 그러니까 국회는 포기하는 이더라도 선관위 서버는 포기 못한다. 이게 계엄의 진짜 목적이에요. 거기서 오염된 데이터만 몇 개만 찾아내면 부정선거로 몰고 갈 수가 있고 이미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뒤집을 수가 있다. 이게 2차, 3차 계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보면은 어느 사이에 만들어진 게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서사목이라 그래가지고 스토리 웨폰이라 그러는 건데 이 인지정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극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탈진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나 뭐 어디 쇼츠 영상 같은 거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뿌려대면은 말이죠. 어떤 탈지성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탈진실에 새로운 어떤 서사가 만들어진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가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했던 건 틱톡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시민의 가장 든든한 동맹군은 틱톡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이 주로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군의 잔혹성이었어요. 민간인에 대한 그 범죄. 이걸 틱톡 영상에 계속 뿌려대는 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러시아의 인지전이 안 먹혀드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 어게인 외치고 뭐 부정선거 외치고 열심히 유튜브 만들어서 또 해외에 뭐 마가 세력하고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뭘 하고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럴듯한 이야기. 이게 스토리 웨폰이라고 하는 서사 무기가 이게 중요한 전쟁 수단이 됐고 평시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 전쟁은. 평시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우버 택시의 우크라이나판 앱이 GIS 아르타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지능입니다. 이걸로 우버 택시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발상을 바꿔보자고.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 하지 말고 표적과 타격 부대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동차 서비스 대신 폭탄을 배달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이게 그 도하 작전을 하는 러시아 대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그 방법은 이 GIS 우버 택시 이 앱을 가지고 어디에 러시아군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기 중인 운전자가 그 포병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포병 부대가 지금 발사 준비가 돼 있는 게 쭉 나온다고 뜬다고. 그러면 맺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병 부대가 표적에다가 다량의 포탄을 발사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우버 택시 앱을 쓴 거거든요. 이게 초기 작전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민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화된 시스템이 전부 무기로 돌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게 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상위 업체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 있다는 거. 어떤 일설에 의하면 그 기업들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서 신흥기술에 대한 테스트 베드가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평시에는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 뭐 과도한 독점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실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공지능 상위 5개 업체,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것도 벌써 옛날 건데, 이 5개 업체가 2018년 기준으로 R&D가 705억 달러인데, 방산업체 5개 업체가 62억 달러에 그칩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한 명의 현금 동원력이면은, 그 방산업체 5개를 전부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권력의 서열이 바뀌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과거 우리는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상위 5개 방위산업체가 정치와 행정을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군산복합체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빅테크 기업이 그 권력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자체도 그런 방위산업체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더 강한 영향. 이게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사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권력의 변화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게 미국의 각종 국방 제도나 이런 데서 또 정책에서 보면은 무수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랬습니다. 그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있잖아요. 스텔스 전투기. 우리 못가져 환장하는 무기 아닙니까? 전 세계 최강이잖아요. 값비싼 고물덩어리라 그러면서 저 스텔스 전투기 이제 그만 만들고 앞으로 무인 드론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서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실리콘밸리 입장에서 보면 군산복합체는 비효율의 가장 전형이고 돈만 먹는 함하고 혁신이 안 되는 그룹이라 이거죠. 심지어는 요즘 원자력 잠수함 얘기 우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난 이게 지금 왜 논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있다가 7,000톤급 이상 그 핵무기 쏘는 거 이거를 미 해군은 더 이상 안 갖겠다는 겁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강철 덩어리를 바닷속에 항해를 시키려면 이게 130명의 승조원이 들어가야 되죠. 건조하는 데만 4조 원. 운영비가 1년에 2천억에서 3천억 원. 이제는 이런 무기 못 사겠다. 그냥 수중 드론으로 가겠다. 그래서 오르카라고 하는 건데 그 수중 드론으로 먼지처럼 뿌린다. 한 대 가격이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대를 가질 바에야 수중 드론 40대를 갖겠다. 근데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사고방식은 이런 식의 무슨 전함, 항공모함, 핵잠수함, 무슨 스텔스 전투기 다 엉터리야 이거는. 이건 방산업체 배만 불려주는 거고 그냥 드론으로 가. 또는 뭐 수중 드론으로 가. 그 다음에 AI를 탑재한 자율무기로 가. 그러면 값도 싸. 이렇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어떠냐? 포탄이나 미사일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군수산업, 방산업체는 여전히 돈을 벌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미국의 제조업은 무너졌습니다. 포탄이 없어서 쩔쩔매는 나라예요. 미사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미국도 쩔쩔매가지고 한국에 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포탄 미사일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보면 이런 스투피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유무인 체계 그 드론하고 지휘기만 유인기가 들어가서 그냥 벌떼처럼 가면 되지. 그래서 이 군산복합체에 대한 증오심을 그냥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이런 군산복합체 사업 방식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선거운동 때도 보면은 엄청나게 때립니다. 이 방산업체를. 물론 죽은 세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약간 문명적인 전환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젠 이 국방도 쟤들한테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도전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어떤 그 영역조차도 이제는 군산복합체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의 발언권이 더 세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권력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민간 기업이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하는 방식은 어떤 그 행정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예컨대 뭐 메타 같은 위성, 이게 상업 위성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저기 쳐들어오는 러시아군의 영상을 다 찍습니다. 다 찍어가지고 이걸 미군한테 줘요. 그러면 미군이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는 건데 역전이 됩니다. 과거에는 군사정찰 위성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고 절대적인 우위를 했는데 이 전쟁 이후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군사위성보다는 민간위성 성능이 훨씬 더 양과 질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과거에 군사위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게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개구경 합성 레이더라는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사위성은 지상으로 전파를 쏴. 그러면 이게 지상이 굴곡이 있잖아요. 3차원이잖아. 그러면 그 전파가 발사돼 돌아오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요걸 컴퓨터로 계산하면 3차원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 산, 바다, 강 다 보여. 전파의 그 반사, 그 약간의 시간차를 갖고 이걸 싸위성이라고 그래. 합성 개구형 레이더, 싸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군사위성 외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기술이 민간 위성에 다 이제는 일반화돼 가지고 우리 지금 저기 한국군 얼마 전에 저 미국 가서 정찰위성 발사했잖아요. 저게 필요가 없는 짓이라니까. 민간이 그 싸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간 위성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데 워낙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현대전쟁은 이제 기습이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기동을 해가지고 기습을 하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습이 안 된다. 완전히 그냥 전쟁터가 투명해졌다. 극도의 투명성. 이게 군사자산이 아니라 민간자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변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그 각종 정보전, 심리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1차 대전의 참호전 같은 양상으로 완전히 고기분색입니다, 그냥. 저기 드론에 의한 전쟁은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분쟁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드론에 대한 얘기를 살아있는 것 같대. 어디 건물로 가도 다 쫓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로 보이지가 않고 이게 살아있는 생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드론이. 그래서 이제 공습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크라이나 아파트나 병원 같은 데 사이렌이 울리고 절대 창문 가까이 가지 마라. 창문 밖에서 너를 본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도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론에 의한 전쟁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지금 총 사망자의 80%가 드론에 의한 사망자예요. 그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쌍방이. 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드론 전쟁의 일상화인데 저는 이 드론 전쟁의 일상화라는 똑같은 용어를 최근에 봤어요.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에 계엄이 벌어지기 한 달 반 전에 휴대폰 메모에 김정은 휴양지하고 평양하고 삼지연의 혁명 우상화 시설을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하면서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드론 전쟁의 일상화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게 이번에 특검에서 나오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상대방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극도의 체면 손상이 되게끔 자극하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특검이 이번에 기소하면서 증거로 내놓은 자료인데 다 연구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도. 다 연구하고 있죠. 그랬는데 드론 전쟁의 일상화 이렇게 되면 무슨 전쟁이 되느냐? 그럼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성능의 드론을 수백 수천 대를 그냥 왕창 날려보내고 쓸어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전쟁이. 근데 더 안 끝나. 그 이유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일상화되면서 희한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드론이 너무 효율성이 뛰어나니까 이제는 전차 장갑차가 전쟁에서 사라졌어요. 기동력이 사라졌다고. 그냥 전차가 진군만 하면 바로 드론이 와서 때려버리니까 이젠 탱크가 쓸모가 없어, 현대전에. 탱크가. 그랬는데 공중전만으로 전쟁을 하고 그 공중전에 드론이 작전하는 범위만큼 지상전이 뒷받침 안 되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의 작전 범위는 한 50km, 100km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km 밖에 가서 그냥 싹 쓸어버린다니까, 드론이. 그러면은 쓸어버린 다음에 지상군이 진격을 해야 되는데 지상군의 작전 범위는 1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메꿔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성의 전쟁이 돼가지고 이게 소모전이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공력이 너무나 앞서가는 만큼 지상 전력이 그거를 뒷받침을 못 해줘서 기동력의 부재. 요게 생기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드론으로 때리는 전쟁만 죽자사자 하는 거죠. 죽자사자. 근데 이게 결정적인 전투는 아니라고. 마지막에 깃발 꽂는 건 육군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상전에서는 그 성과가 안 나오고 공중전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희한한 전쟁이 되다 보니까 끝나질 않는 겁니다. 끝나질 않은.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누가 먼저 의지가 약화되고 그 정체성의 혼란이 있느냐, 일종의 어떤 마음의 전쟁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걸 제5세대 전쟁이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뭐 1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쟁 이후로 여론이 극적으로 바뀌죠. 과거에는 요 파란 막대가 우크라이나 시민들한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냐 유럽이냐 이렇게 물으면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다. 우린 러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리돼 나가죠. 이게 바로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체성, 극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프로파간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나오나? 예를 들면은 이런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시민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서사. 그러니까 어떤 거 마음의 전쟁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프로파간다 형태로 돼야 되는 거고, 푸틴은 그 반대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되면서 정체성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상황이 가자지구 전쟁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야기가 끔찍해요. 2024년에, 23년인가? 23년에 하마스 전사들이 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영원히 괴멸시킨다. 하마스를 완전히 회복불능으로 괴멸시킨다. 이걸 전쟁 목표로 사실은 좀 무리하게 설정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마스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마스라고.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 근데 그 3만 명을 어떻게 가려서 그 표적을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때 사용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라벤더입니다. 이게 꽃향기 같은 라벤더 꽃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벤더 시스템은 누가 하마스인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은 200만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있는데 그 신상 파일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 중에 얘가 하마스야, 쟤가 하마스야, 이걸 인공지능이 판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정부는 정확도가 95%라 그러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자, 내가 이제 정보장교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 그렇게 때려 부수는데 아직도 하마스가 저 반격을 하고 있잖아. 쟤들 빨리 제거해. 이 명령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제거를 어떻게 하냐고. 누구를 쏴야 되냐고. 그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탁탁탁탁 찍어줘.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정확한 거를 검증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계한테 종속이 되고 나중에 잘못된 표적일 경우에도 데이터가 그렇게 가르쳐줬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라벤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8,200부대가 개발한 시스템인데, 그러는데 여기에서 총사령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뭐냐 하면은 이 하마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거하느냐가 작전 목표가 되다 보니까 하마스 요원 1명을 사살하는데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를 몇 명을 인정해 줄 거냐. 이게 살인 허용치거든요. 그게 1대 10에서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1대 15까지 올라가다가 하마스 요원 중에서도 여단장급의 중요 인물일 때는 그 숫자를 100명까지 허용한다. 1대 100까지. 그러면은 부수적 피해를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왜 가자 지구에 그 많은 민간인이 3만 6천 명이 죽었느냐. 이 원리적인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마스 1명을 사살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같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게 허용치라고 하는 건데 이 숫자는 그때그때 바뀐다. 그때그때 바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마스 요원이 이 여자가 하마스 요원으로 의심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때 또 하나의 인공지능 시스템 가스펠이 등장합니다. 복음이란 뜻이죠. 하여간 이름은 참 역설적이게도 아름다. 얘는 건물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은 암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마스 요원이 작전 중일 때는 사살이 어려우니까 귀가 후에 죽여라. 그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가스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가자 지구에서 가족 단위 몰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마스 요원이 집에 온 걸로 보여지는 정황이 있으면 그 집을 폭파시켜라. 그래서 성능이 강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있어요. 비유도 폭탄이라고도 해. 이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건물을 부셔버리는 폭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터뜨려라. 이 방식을 계속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빠야는 어디의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그 이란의 그 핵과학자들을 사살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그 이란의 위험한 핵과학자를 어떻게 사살하느냐. 그 과학자가 연구소에서 일하거나 벙커에 가 있을 땐 못 죽여요. 어느 시점에 퇴근하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학자와 그 가족이 통화하는 음성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인, 아이들, 이 음성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감시를 하고 감청을 하게 되면은 그 핵과학자가 어느 시점에 집에 퇴근을 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집을 때려 부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그 이란의 그 이스라엘이 드론으로 해가지고 과학자들 암살한 거 보면 전부 집에서 죽어. 보면은 일터가 아니에요.
이게 아빠는 어디에 프로그램이에요? 이거요. 실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Where's Daddy?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획되는 방식을 보면은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포탄 한두 발이면 끝나는 거예요. 드론 몇 대면 여기에도 1인칭 드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특수부대가 이란에 잠입해서 인근에 은신처를 만들고 특수작전을 해서 뭘 때려보시고 이제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개인이 그 작전을 하니까. 개인이. 그래서 그 드론과 인공지능. 그러면은 이 조합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전에 뭐 레바논도 폭격을 하고 예멘도 폭격하고 이번에 카타르도 폭격을 하지만 여기서 알게 된 거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위협적인 세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그 신상에 관한 데이터가 다 수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표적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가족과의 어떤 퇴근 후의 생활 방식,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죽인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핵과학자들 보면 집의 창문을 드론이 뚫고 가가지고 거기서 폭사시켜버려요. 이 방식으로 이란을 공격했다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 팔란티어라고 있어요. 팔란티아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투 모델을 직접 생성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미국 기업이 배후에서 하는데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표적이 누구냐. 자,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되고 몇 시에 퇴근하느냐. 이런 데이터를 각종 출처로부터 다 종합해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투 모델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이 방식을 쓰십시오. 저 방식을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드론에 스마트 폭탄을 달아서 집에서 죽이는 방식. 이 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전투 모델이에요. 이거를 미국의 팔란티어가 한 거지. 그리고 꼭꼭 숨겨놨지만 다 밝혀지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이 공동으로 만든 플러스 97 뭐라더라? 97인가? 언론사에서 이걸 폭로를 해서 영국의 가디언지가 독점 게재를 하는데 이스라엘 정보장교 6명이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 관련 자료를 다 까버린 거예요. 1차 자료를. 그 가디언지에 가면 지금도 섹션이 있어. 어떻게 전투를 했는가가 그게 상세하게 나와. 지금도. 이런 정보를 보니까 윤석열이가 허구한 날 계엄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던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무슨 복음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평양을 어떻게 때릴까? 삼지연의 성역, 원산의 갈마지구의 관광지, 아니면 평양. 여기에 드론을 넣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실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건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게 살인의 기술이 세계의 전염병처럼 퍼지는 하나의 일련의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쟁을 지능화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우선 이 살인의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싸졌다니까, 비용이. 재래식 드론만 갖고도 이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공격 비용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여론 형성의 심장부를 타격함으로써 그 사회의 정신적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한 사회. 이렇게 해서 이걸 어려운 말로 커그니티브 워페어라 그래서 인지전이라는 걸 써놓고 가짜 정보로 어떻게 하는데 지들이 먼저 가짜 정보에 오염이 돼가지고 부정선거 떠들다가 망해버리는 자폭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이게. 참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요. 끔찍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오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윤리라고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지능을 통제한다. 그래서 인간의 통제 하에서 지능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걸 가장 강력한 윤리 규범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써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기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인간이 기계를 통제하는 걸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거기에 복종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자지구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정보 장교들이 했던 게 기계가 시켜서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도로 이제 초지능화된 무엇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종속 안 되실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구글로 세상을 검색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구글이 여러분을 검색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의 취향, 정치적인 성향, 그러다 뭐 MBTI라는 거 있대. 나 그런 거 끔찍해서 안 하거든. 요즘 많이 하대. 그거 인간을 16개로 구분한다며. 지금 나와 있는 아직 공개 안 된 최신 버전은요. 16개도 성에 안 차서 360개로 짜게 놔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360개로 짜게 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즉 검색 당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구글의 천연 자원인 거예요. 채굴되기를 기다리는. 나는 천연 자원이야. 그들의 데이터라고. 그걸 나만 몰라. 다 쪼개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성향, 무슨 뭐 어떤 거 취향 이런 거 다 짜게 놨다가 보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내가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내가 목적적인 존재고 통합적 존재라서의 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해체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에선 된다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 쪼개놔. 그래서 이 어떤 핵과학자 한 명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이들한테 뭘 가져다 주고 싶어 하고 몇 시까지는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야 목표하는 시점에 정확히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투 모델을 짜는 기업이 팔란티어다. 안 믿겨집니까? 못 쓰기만한 증거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어떤 그 추잡한 이면에 이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불로장생의 꿈, 여러분 한 명한테 진시황이 될 수 있다는, 내가 초지능, 즉 신격화될 수 있다는,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인공지능 써봐, 지능 써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나는 내 스스로가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내 인생을 점점 풍부하게 만들 거라고 다 생각하고 써. 처음엔 다 좋아. 어느 순간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인공지능한테 좋은 데이터를 갖다 바치려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해. 하루 종일. 야, 내 지능 그거 계정에 요즘 답변이 좀 시원찮아. 더 좋은 데이터 좀 갖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긁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반은 그렇게 됐어. 책 쓰다 보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벤더 시스템이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 라벤더 시스템은 표적 하나를 설정하고 찾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20초입니다. 20초.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분석하게 되면 하루에 맥시멈 해봤자 4명 내지 8명밖에 못 찾는데 기계는 하루에 수백 명을 그냥 쫙쫙 이렇게 되는 것이죠. 써보니 너무 편해.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다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를 미 국방부가 작년에 발표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 생성형 AI LLM을
모의 교전 시스템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한쪽은 인간팀, 한쪽은 기계팀인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해서 인간팀과 기계팀이 각기 교전을 시켜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놀랍게 나왔다고. 인간팀은 처음에 외교적 해결,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분쟁 통제,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방식을 선호한 데 반해서 기계팀은 처음부터 선제 공격,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 이런 옵션에 대한 그 선호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인공지능을 그 전투 지휘 결심하는 시스템에는 안 쓰겠다. 이렇게 펜타곤이 발표를 했어요. 웬걸 지금 다 뒤잡혔어요. 다시 다 뒤잡혀서 막 다급한 나머지 미국이 중국에다가 핵무기 지휘 통제에는 인공지능을 쓰지 말자는 대화를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중국이 개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선제 핵사용 교리부터 없애고 대화하라. 그거 다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거 쓰지 말자는 건 중국에 발을 묶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래가지고 걷어차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국제법도 어떤 국제조약이나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규율하는 단 하나의 레짐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법지대예요. 뭘 쓰든 말든 간에 아무도 저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아까 많이 말씀드린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저기 들어가는 기업들이 워낙 다양해서 그런데 저기 그 클리어뷰라는 저기 업체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업체인데 안면 인식 기술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이게 수학자 15명이 개발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그 미국 내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 다 고발당한 거예요. 그런 계정에서 개인 사진을 긁어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거의 소멸될 위기였는데 때마침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는데 이 업체가 우크라이나의 치안과 행정을 커버해 준 거죠. 이 안면 인식 기술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병사들 그 전사자들 신원 식별을 하는데 이 업로드 검색창에 죽은 러시아 병사의 시신 사진을 올리면은 2, 3분 내로 95%의 확률로 이 병사의 신원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러시아도 이게 SNS가 아주 인기거든요. 거기서 개인 사진을 다 확보해 놓은 거죠.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 2억 장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죠. 이 저기 사진을 갖고 신원을 알아내면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우크라이나 정보군, IT 아미에 전달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전사한 병사의 가족이나 친지한테 러시아 정부보다 먼저 전사 사실을 알려주는 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첨부 안내가 붙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 시신인도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까지 들어가요. 이거를 러시아 내부망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사회의 내부에 들어가서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거죠. 니네 정보보다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다. 근데 심지어는 이 얼굴이 훼손돼도 알아본다니까. 이 안면 복원 기술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기업에 너무나 미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이제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마화된 이미지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영웅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고도 많고 범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FBI가 이 기술을 안 쓸까? 범죄 예방률과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 쓰고 배겨?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폭로가 된 게 이미 이 기업이
전 세계 법 집행 기관하고 3천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전부 비밀 계약. 전부 비밀 계약. 그러면서 이 기업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에 1,000억 장의 인물 사진을 확보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당 이 업체는 여러분들 사진을 수십 장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면 인식으로 이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라는 전쟁터가 그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빅테크 기업이 왜 이 전쟁에 환장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전쟁에 환장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노림수가 자기의 기술을 일단 테스트 베드로 전쟁을 활용하고 거기서 얻어진 지능화된 이 파워를 다음 사업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후의 미래라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아까 뭐 이런 거 얘기 쭉 드렸고, 이제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인공지능 무기상이 등장했다. 뭐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팔란티어가 하는 일입니다. 이 한 기업이 하는 일을 보세요. 위성에 들어온 지상 정보, 그다음에 공개된 첩보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이제 팔란티어 AI 메타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표적 옵션을 제공해 가지고 이 포기적 옵션을 뭘로 타격할까를 결정해서 타격한 다음에 피해를 평가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다시 메타 스텔레이션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게 전투 모델을 한 기업이 다 한다니까. 이걸 갖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중동에서 전쟁을 다 해치웠다고. 이걸 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죠. 클리어뷰 지금 얘기하는데 18개 우크라이나 기관, 그러니까 모든 정부기관이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전시국가니까. 지금까지 23만 명의 러시아군을 식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 기소, 이게 또 부역자 색출, 실종 아동 추적, 사망자 확인, 이게 클리어뷰 안면 인식 업체가 다 해주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런 걸 무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는 자기의 사업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집행 기관들에게 자기한테 의존하도록 만들어. 이런 어떤 거 사업의 노림수가 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능화된 전쟁 시대가 왔어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들을 보면은 살인의 가성비가 너무 좋아졌다. 공격 비용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방어 비용은 많이 드는 거라고. 한 가지 비교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죠. 핵시설을. 그거 얼마 들었을까? 총 전쟁 비용이. 이란 때려보시는데 2천억 원 들었습니다. 2천억 원.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쐈잖아요. 그거 격추했죠. 그 아이언돔, 에로우, 이런 어떤 그 다층 방어망을 통해 가지고 막 오는 거 요격하는 거 그거 TV에서 많이 봐요. 그거 하루 작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요. 자, 이 계산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나 중동에서 지금 어쩌면 다음 순서는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 태국과 캄보디아는 벌써 교전을 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했고. 왜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많아졌냐 하면은 공격 비용이 너무 싸진 거예요. 이걸 공격 우위 전략이라, 공격 우위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어 비용이 더 쌌다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공격 비용이 더 싸. 미사일 날라오는 거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 쏴댈 바에야 차라리 드론이 가서 먼저 공격해버리는 게 싸잖아. 이게 세계적으로 분쟁이 확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예기치 않은 데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 때려 부순다며. 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가성비 타격과 개연성 부인 전술이 가능해서 국내 정치적 부담 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어떤 옛날의 경고를 떠올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값싸진 공격 비용이 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지도자로 하여금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할로시네이션, 인공지능에서도 보면은 가짜 정보가, 가짜 답변들, 그걸 환각이라고 하는데,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 같은 환각을 준다는 거. 이렇게 값싼 전쟁을 해서 승리할 것 같은, 제대로 될 것 같다. 이게 계엄 세력들이 계엄 전에 실제로 생각했던 겁니다. 특히 김용현 보면은 아파치 헬기를 막 NLL에 집어넣고 해안포 사격을 막 서해 백령도 연평도에서 하고, 그런데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잖아요. 야, 북한이 반응이 없어야. 이렇게 때렸는데 더 센 거 날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무인기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으로. 왜 이런 유혹을 느끼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유혹을 느끼냐. 드론 잘 안 들켜. 그 다음에 전쟁 일어나도 모른다고 발뺌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긁어놔. 그리고 계엄 선포하면 돼. 자꾸 유혹에 빠진다니까. 유혹에. 그래서 외신에서는 저 네타냐후의 저 공격 본능을 스마트 폭탄 중독증이라 그래. 저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야. 저거는. 맨날 야, 여기 때리면 이거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어. 한 번의 공격이면 끝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문턱이 낮아진다. 문턱이.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바야흐로 전쟁의 시대가 왔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강대국 간에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는 개연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강대국끼리는 다 드론도 갖고 있고 서로 들여다보니까 비교적 그래도 위기가 통제가 되는데, 만만한 놈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이게 두들겨 패고 싶은 거죠. 두들겨 패고 싶은 거죠. 이게 대만 해협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우리 군부 일파에서 북한을 그런 식으로 봤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지전이라는 용어 속에서 어떤 북한의 가치와 정체성에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줌으로써 우리가 공세적으로 북한을 갖다가 괴멸시키거나 또는 어떤 우리 목적에 맞게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이 환각에 빠진다는, 이게 바로 승리에 대한 환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AI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명의 이기라고 봤던 AI는 핵무기 개발하고 비슷하다. 핵무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자기가 만든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카카,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수소폭탄 개발한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저 어린애 같은 사람 좀 나 앞에 다시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트루먼 대통령이 호통을 치잖아요. 그 영화도 나왔는데.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내가 뭘 만든 거지? 이러면서 그때 핵무기를 개발한 맨하탄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이제는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한 거냐. 그런데 최근에 AI에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I의 그 아버지라고,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노벨상 타신 분.
그분이 최근에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난 현대의 오펜하이머라고 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인간의 어떤 정신과 이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자아를 붕괴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폭탄처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 그 기초 위에 공화정의 질서라는 걸 우리는 근대적 자아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왜 자유롭고 평등하냐? 이건 칸트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목적적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거다. 인간은 그러므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화정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근대적 자아야. 그 위에서 민주주의가 있고 시장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대적 자아가 흔들릴 때,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의 주체이기는커녕 너무 불안정하고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고 감정에 휘둘리고 이러는 인간들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야? 이 질문이 다시 역풍이 오는 근대의 위기는 난 여기서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대사, 자네는 인간을 믿나? 자네는 믿나? 그거 안 믿으면 또 어떡할 건데? 안 믿으면 오징어 게임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적 자아라고 얘기했던 이성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도덕적 판단의 주체라는 그 믿음이 깨지는 게 근대사회의 종말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사회의 어떤 그 파국적 상황이 그 믿음의 상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대를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 극단의 정치가 오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어떤 서사무기, 스토리 웨폰이라는 게 들어가 인지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전쟁이라는 게 12.3 비상계엄으로 전 실제 나타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인간 사회의 이 기본의 공동체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붕괴가 시작이 된다. 이게 핵무기보다 무섭다. 그래서 근대적 자아의 상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기계에 종속돼가는 어떤 위험성.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이 대량 살상의 새로운 사진의 기술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모든 정치나 우리 사회의 기본 과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대적 인간과 자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강렬한 어떤 회복력을 가지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윤리와 규범 체계를 갖다가 튼튼하게 마련한 사회가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다. 관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전쟁에서의 무서운 AI 확산은 이건 처음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했던 약속의 위반입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올트만도 그렇고 이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챗GPT가 처음 나온 2022년에 우리는 군사 목적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둘째, 재생에너지만 쓰겠다. 이러면서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얘기들 했잖아요. 오늘날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왔어, 전쟁판으로. 다. 그 불을 지른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 불을 지른 게. 네. 아유, 제가 괜히 혼자 흥분해서 떠든가? 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연결과 회복. 그런 연결과 회복이라는 것 속에서 근대적 자아로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존재감이 소멸되기 전에 우리가 시민 사회에서의 회복력을 갖추는 거. 그거는 동료들과의 연대다. 동료들과의 연대하면서 사회적 진보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어떤 튼튼한 자아관 속에서 이 기술 문명의 미래를 다소 디스토피아에서 그래도 유토피아 쪽으로 한 걸음은 옮길 수가 있다.
최소한 파국은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아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앞으로의 우리 세계에 위험할 수 있는 게 핵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 또 AI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왜 그럴까? 인간을 좀 앞으로의 더 윤택하게 이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AI가 잘못 이용했을 때는 정말 인류를 멸망시키는 길로 또 인간의 어떤 자아를 아주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다 보면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AI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런 형태의 많은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들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래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요? 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간 사회 문명의 진보라는 거는 저는 첫째 기술혁명이 있고 그 기술혁명에 조응하는 사회혁명이 바로 따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사회혁명에 조응하는 인간혁명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혁명만 앞서갔을 때가 위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대략 2011년경부터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동아시아에 그때 내전이 많아졌느냐? 그 시기가 페이스북 보급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이 대량으로 보급된 그 시점에 이 페이스북이 종교가 다른 종족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조장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아주 끔찍한 내전들의 실체입니다. 정보화가 초래한 비극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 전에 민주화 혁명을 했고 또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의 발전에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혁명 그 자체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집단지성이 모여서 이런 기술혁명에 조응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뭐냐. 뭐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된다. 또는 어떤 그 독점을 방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기술의 해악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거고 그 점에서 한국 사회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맞는 앞으로 로봇 경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일자리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지능을 받아들였다가 무슨 혼란을 겪겠습니까? 빨리 이럴 때는 로봇세를 걷고 또 새로운 어떤 부자 증세를 하고 그럼으로써 기계가 창출해주는 부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이거를 저는 일컬어서 혁신의 사회화라 그러는 거예요. 혁신의 사회화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술 혁신은 기업인의 과실로만 여겨졌다고요. 그런데 기업의 혁신은 거기서 창출되는 부는 전 사회의 공공재다. 이게 혁신의 사회화거든요. 지금까지는 생산의 사회화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혁신 그 자체를 사회화하는 이런 식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산업정책에 어떤 주된 힘을 좀 발휘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본소득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기술이 같이 발전한다면 그럼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작 눈을 떠야 될 건 이 기술혁명은 이미 왔는데 여기에 맞는 사회혁명을 우리가 아직도 설계를 못하고 있다는 이거를 빨리 이제 공론화하고 정책 실행 능력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럼 필리핀 미얀마 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술혁명, 사회혁명 이런 걸 통한 어떤 인간혁명으로 또 나가는 새로운 자아의 발견. 그러니까 궁극의 의미는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현 사회에서 그래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이 사회에 나는 쓸모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사라지고 도전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 찾기. 그래서 진보적 서사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사회혁명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된 거죠. 아마도 대표적으로는 기본소득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게 꼭 정답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서 바꿔야죠. 바꿔서 대처하는 그렇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 남북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군사력에 대해서 비대칭 전략에서는 굉장히 열세라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수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정치학에서 그 공포의 핵 균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의 핵무기로 공격하면 반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핵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뭐 현무호라든지 뭐 아니면 핵 잠수함이라든지 지금 도입되는 현재 그런 무기 체계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시는죠?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은 없지만은 대신 이제 첨단 무기라 그래서 그걸 역비대칭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보수 정권 때는 어떤 한국형 킬체인을 통한 역비대칭 전략을 써서 북한 핵을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핵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새로운 전략 자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억제력을 갖추겠다. 뭐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추세와 미래 안보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한국형 장기적인 안보 생존 전략을 과연 설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기술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일단 이런 질문이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이런 군사혁신이 있다면 또 다른 쪽은 군비 통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때 그 핵을 쓸 이유를 자꾸 제거해 주는 이런 쪽의 군사혁신과 군비 통제는 국가 생존 전략의 양대 축이다. 이런 건데 여기서 딱히 뭐다 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한때 뭐 사드가 대한민국 지켜줄 것처럼 다 얘기했지만은 사드는 드론을 못 잡습니다. 들어오니까 바뀌었잖아요. 영원한 무기는 없거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다양한 플랫폼을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 이런 혁신 역량이 우리 군의 어떤 강점이고 우리 산업과 기술의 생태계 위에서 좋은 국방력을 쌓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정부도 국방개혁 4.0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약간 조금 더 어떤 파격적인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해요. 우리도 왜 전투기를 430대 갖고 있습니까? 드론 1000대를 갖지. 가격이 더 싼데.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국군의 핵심은 치명성과 속도와 정확성 이런 데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핵을 가시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시작해도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만 3년. 그 다음에 20조 원 들어요. 그거 하면 해군은 나머지 사업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걸 비관적으로 보면 대만은 어떻게 중국에
그 작은 나라가 핵무기도 없이 저렇게 생존합니까? 또 싱가포르는 주변에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합니까? 스위스는 또 냉전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작고 전략 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일관성을 갖고 자기 생존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자기 강점을 살려나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지, 단순히 핵무기가 없다고 해서 망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만, 싱가포르, 핀란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도 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전 그렇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런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I나 드론이 전쟁을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바꿔놨지만 그렇다 해도 역시 전차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못 이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고 있는 거고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있고 드론이 있고 해도 결국 전차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이상한 게 2차 대전과 미래 전쟁이 합쳐진 듯한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 1차 대전 참호전도 있어요. 1차 대전부터 현대전쟁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분야의 기술만 발전했지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AI 드론이 전장판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정적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래식 무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탄이에요. 포탄을 못 구해서 쩔쩔매는. 그 완전히 2차 대전 전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1차 대전 때하고 비슷해요. 막 후퇴할 때 보면 포로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학살당하고, 그것도 동영상에 뜨고, 아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의 그 야만성이나 그 잔인함은 그 로마 시대나 1차 대전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을 다르게 사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매일의 기술 문명에 다가가려는 사람들이고 그런 기업들이다. 이런 점들이고요. 저 전쟁도 변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기술과 시민 전쟁이 전쟁을 이기지는 못하지만 지지는 않게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예. 그런데 보십시오. 저기 이 전쟁은요. 저기 푸틴 입장에서는 서방 사회가 지쳐 나갈 때까지 그 소모전을 계속해 가지고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지원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진을 빼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차하면은 동유럽으로 확전도 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도 만지작거리고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위신의 전쟁,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그 국가적인 위신과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권위를 확보하는데 다른 걸 다 희생을 시켜버리면 이거 진짜 끝이 없는 거죠. 모든 전쟁은요. 끝내기가 어렵지 일어나는 건 쉬워요. 그게 전쟁의 본질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는 것보다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종전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올해도 단시간 내에는 좀 어렵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렇게 잔혹한 전쟁을. 지금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2차 대전 때도 거기선 4년 이상 전쟁 안 했어요. 지금 2차 대전보다 길어. 전쟁 기간이. 이런 끔찍한 일. 그것도 이런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네. 자, 그건 두 번, 세 번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다만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전쟁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엔 이 교수님이 다음 강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혁명이 지금 같은 엄청난 스피드로
진보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에 그 뒤따라오는 인간 뭐 사회혁명이나 이런 것들 뒷받침돼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게 일반 국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전쟁터를 이용해서 그런 모든 실험을 한다고 하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의 그런 뭐라 그럴까 제약보다는 기술 발전에 포커싱을 두다 보면 결국 AI 전쟁에서는 공산주의 쪽이 더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순간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상당히 심오한 질문이신데. 근데 중국의 방식은 보면은 국가주도형, 그 중앙통제형 개발이고, 미국의 방식은 민간기업 투자형, 민간 생태계형이잖아요. 어느 게 더 혁신적이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딱히 뭐라고 결론 내리고 싶지도 않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방향과 철학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은 AGI라고 하는 초지능을 어떤 미래의 신적인 그 복음처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왕창 집중하는 방식이고,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써먹느냐, 이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 쓰시다 보면은 에이전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트 기능.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 대신에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이것도 사실 인공지능이 작성한 겁니다. 제가 텍스트는 줬지만. 이거 다 중국 거 쓴 거거든요. 이거 미국 게 안 돼요. 중국 거만 돼요.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중국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 이런 실용적인 게 좋은 거예요. 중국계. 그래서 제가 중국 걸 2개나 쓴다고. 그거 아니면 이 발표 못 해.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런 실용성이 여기는 뛰어나서 에이전트 기능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추상적인 초지능이라는 데 집중해가지고 이제 지능 중에도 지능, 그러니까 슈퍼지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용성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철학이 다른 거예요. 철학이. 그러니까 21세기 진시황을 꿈꾸고 있다. 영생불멸의 그런 지능을 꿈꾸고 있고, 나 개인의 자아도 카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남겨서 영생에 내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초지능에 대한 신앙이 너무 강한 것 같고, 너무 강하지 중국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추상적인 어떤 그 지능에 대한 과도한 평가보다는 이왕 기술혁명이 있다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상생관계와 사회혁명, 복지 모델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한국형으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정도의 생각. 조금 더 심층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저도 더 공부를 해서. 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기술혁명, 사회혁명, 인간혁명 그 마무리에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부분에서 기술혁명 얘기는 이제 충분히 들었고요. 또 사회혁명에 대한 또 말씀도 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혁명, 그 모든 게 결국 인간이 다 키를 쥐고 있는데요. 근대적 자아를 지키는 이제 그거를 한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오늘날의 기술이라든가 현대 문명 쪽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철학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둔감하고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종사하시면서 고민하고 두려워도 하고 걱정하셨으니까 대안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요. 그럼 인간의 혁명을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넘어가려면은 어떠한 정신세계를 오늘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야지만 될까?
필요한 어떤 키워드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의정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몇 가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유, 질문 감사하고 아주 아픈 지적이십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답변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답변보다는 아담 스미스가 했던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러면서 국보론을 써가지고 이 시장의 원리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더 중요한 저작은 도덕감정론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 연민과 공감이라 그랬거든. 이 도덕 철학이 있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있다 그러지만 그거는 사회의 일부다. 그것이 아닌 사회, 그거는 국가의 영지라 그랬습니다. 국가의 영지, 공공영역이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성을 구현하는 영역인데 절대 시장화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교육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덕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맡기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이 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만 잔뜩 얘기하는데, 그 사상가들은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고 산업화되는 어떤 근대 사회가 출현했다고 했을 때 위대한 사상가는 그거에 맞는 시민의 덕성을 더 고민했지. 그래서 연민과 공감이라 그랬어요. 연민과 공감. 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우리가 이미 답은 갖고 있지 않은가. 또한 그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사회가 왔어요. 근대 사회가 왔는데 이 근대 사회의 끝은 뭐냐? 영혼이 없이 비실거리다가 끝내는 어떤 그 다시 이 근대 사회의 피로감을 못 이기고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봉건 사회로, 아니면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나서 사회 규범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혼란기를 겪거나,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기술 문명 시대에 무언가 대단한 사회혁명으로 새로운 어떤 복음과 그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새로 깨어나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로 퇴행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이도저도 아닌 혼란기를 겪느냐, 이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기에도 누구보다도 뭐 베버, 칸트, 또 뭐 아담 스미스 이런 분들이 사회 사상 속에서 우리가 했던 고민을 다 하셨다는 건데, 그때 그 아담 스미스가 말한 연민과 공감,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미리 얘기한 자유의 개념, 그거 자유의 개념은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약자 소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자유를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래 사상입니다. 왜 자유를 주장하느냐? 진리는 소수가 말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지동설도 소수가 얘기했다. 진화론도 소수가 얘기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질서에 반한다고 그 소수를 억압하게 되면 근대 과학은 없었다.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소수를 두 팔로 안아줘서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자유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고 인간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건 이것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양극화 사회의 중산층의 몰락에서 보호받아야 될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적 자유가 위축당하고, 시민의 자기 실현에 있어가지고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온몸을 막아서 해결해주고 완화시켜주려는 사회적 연대,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 앞서 얘기했던 사상가들이 가르쳐 주신 거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저는 사회적 연대라고 봅니다. 사회적 연대, 시민의 연대, 이게 희망이 돼야 되는 거고, 연대 동료 의식, 이거 한동훈이 그냥 동료 시민 해가지고 내가 조금 그런데. 그 말은 좋은 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의 어떤 공동체성,
이런 부분들을 고양해 나가는, 나를 각성시키는 데.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것 속에서 나의 희망과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나온다고 보고 주접 한마디만 떨면 제가 TV 동물농장을 꼭 봐요. 일요일 날 하는 거. 근데 항상 보면은 오늘은 잘 봤다 아니면은 짜증난다예요. 어떨 때 잘 봤느냐? 그 동물이지만은 같은 주인이나 자기의 어떤 그 약한 동물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동물들 보면은 울컥하면서 제가 구원받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훌륭한 동물들이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한 건 그거죠. 저 동물이 나를 감동시키고 구원한다면은 나도 나보다 우월한 존재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거는 내가 누구와 연대하고 무엇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감동받는 존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보는 거지. 근데 언제 짜증나느냐? 걔한테 돈을 그냥 세려 발라. 어떤 식으로 보면 사람도 못 누리는 사치를 그냥 개새끼들이 완전히 호화롭게 사는데 마치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다는 듯이 시건방진 개 표정을 보면 하루 종일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하루 종일.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도 얼마나 뭐 선을 향한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 저런 짜증나는 개가 있고 저렇게 감동스러운 개가 있다. 같은 개도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보다 우월한 공동체, 사회, 신적인 존재 그런 감동을 왜 못 주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뭐랄까 언제 내가 감동을 받는가 보면은 그 헌신과 애정을 갖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열심히 봐요. 또 그러다가 주책 없이 눈물이 나와. 그럴 때는 그냥 죽겠어 아주 그냥 집사람한테 들키고. 근데 진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근대적 자아는 소멸될 성격의 자아가 아니라 진화해야 되는 자아라는, 이게 이제 인간혁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나 베보가 했던 그런 사회사상 속에 길이 있다. 그분들이 얘기했다. 그리고 아도르노라고 하는 학자가 계몽의 변증법을 쓰면서 문명과 야만은 교체한다 그랬거든요. 마냥 문명으로 가지 않는다. 또 야만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연대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 나 더 이상은 몰라. 나 더 이상은.